네,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챙기는 특별한 시간, 건강 스페셜의 유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네, 유태영 원장님, 네. 혹시 초복 잘 보내셨나요? 네, 어제가 초복이었죠? 네. 네, 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저도 삼계탕을 좀 먹었습니다. 네. 저는 초복인지도 모르고 이 삼계탕을 평소에 직원들이랑 같이 많이 나눠 먹기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놓친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다음에 중복 때는 꼭 네. 몸보신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꼭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건강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줄 오늘의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치조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조골이란 임플란트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한 잇몸뼈를 말하죠. 네, 맞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이 치조골이 네. 줄어들기 마련이긴 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 치조골을 강하게 그리고 잘 보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움 말씀 주실 정지은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재구 원장님 화면에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사실 일반인들 하면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임플란트를 할 때 의사들의 기술력은 어떤지, 네. 아니면 임플란트를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 네. 실제로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들이 아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장님?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이제 성공을 얘기를 할 때 최근에 이제 생각하는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화두는 더 이상 수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임플란트의 장기간적인 생존율, 즉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얼만큼 성공적으로 구강 내에서 기능을 하는가를 봤을 때 거의 90%에 가까운 성공률을, 생존율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 얘기는 한 번 임플란트를 잘 심고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임플란트의 수명은 한 20년이나 30년 이상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플란트는 이제 제2의 자기 치아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의 성공의 화두는 더 이상 수명은 아닌 것 같고 얼만큼 그 전에 있는 자연 치아와 비슷한 기능과 모양을 띠는가가 이제 임플란트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두 원장님들은 전문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디가 이상한지 아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보니까 이 시청자분들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니 부분이어가지고 한쪽이 잇몸이 네. 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네. 원장님 어떤가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보시는 사진 다시 이제 보시면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쪽에 있는 치아가 좀 잇몸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아를 붙잡고 있는 또는 임플란트를 붙잡고 있는 잇몸뼈와 잇몸이 위로 퇴축이 됐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머리 부분이 길어지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 임플란트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로 재보면 1mm에서 2m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앞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보기에도 어색하지만 실제로 저런 공간이 생기게 되면 치태, 즉 세균들이 많이 고일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염증 또한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잇몸이 내려가니까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네. 불편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치아가 빠진 상태로 오래 두면 잇몸뼈가 소실이 되고 좋지 않다는 걸 우리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네, 맞아요. 네. 네. 네, 임플란트를 꽉 붙잡을 수 있는 잇몸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잇몸뼈의 양과 그리고 강도에 대해서 원장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치조제라고 하는 것은 치아를 잡고 있는 이제 잇몸 뼈와 잇몸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잇몸뼈와 잇몸이 그 전에 있던 자연 치아와 얼만큼 비슷한가, 얼만큼 유지를 하는가가 굉장히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성공을 결정짓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뼈인데요. 저 부분의 뼈가 얼만큼 잘 보존되거나 아니면 잘 재생이 돼야 자연치와 비슷한 모양의 그리고 기능적으로 심미적으로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 부의 뼈를 이제 발코니 뼈라고 부르겠는데요. 그런데 저 발코니 뼈는 원래 치아를 잡고 있던 조직 안에 있는 많은 혈관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게 됩니다. 다음 사진, 다음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치아를 잡고 있는 조직 안에 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치아를 발치하면서 저 발코니 뼈에 영양을 공급하던 혈관들이 소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발치를 하면 저 발코니 뼈는 자연스럽게 소실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치아가 잇몸을 붙잡을 수 있도록 잘 유지해주고 있는 뼈가 바로 치조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치조골이 줄어드는지 사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뼈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뭐 조직이 손상을 받거나 했을 때 이렇게 치조골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치조골이 어떤 식으로 손상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양이 소실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사진이 보이죠? 그 수많은 혈관들이 얼만큼 많이 지나고 있냐면 치아를 발치한 그 안쪽 발치화를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많은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저 많은 구멍들이 그냥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혈관들이 다 지나가던 구멍들이거든요. 그래서 치아를 발치하면 그 많은 혈관들이 줄어들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그 혈관들이 영양을 공급하던 뼈의 두께는 또 굉장히 얇습니다. 앞니 같은 경우는 1mm에서 2mm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mm도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 혈관이 없어진 그 얇은 뼈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뭐 발치를 하는 경우엔 당연히 치아가 없어졌으니까 이 뼈가 뭐 소실되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그 외에 뭐 다른 손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도 이 치조골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치조골이 이제 발치를 하면 흡수가 되는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생각보다 빠른데요. 준비된 모식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흡수가 된 속도는 처음에 3개월 그래서 6개월 만에 치아를 잡고 있던 치조골의 거의 한 40% 정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초반에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생각보다 천천히 흡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림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양의 뼈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브릿지의 경우에 그 밑에 부분에 있는 부분도 뼈가 없어지면서 잇몸도 소실되게 되고 잇몸이 소실되게 되니까 그 안쪽에 치태가 끼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치조골이 없어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두 원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평적으로 뼈를 늘리는 거는 굉장히 뭐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수직적으로 뼈를 늘리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 이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발치를 하고 나서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속도가 빠르다가 그 외엔 느리다고 했는데 사실 3에서 6개월 사이에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잇몸뼈가 많이 소실이 되고 나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사례가 많았을 것 같긴 한데요. 또 원장님께서 또 경험이 많잖아요. 이런 사례를 좀 설명을 보면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세요. 실제로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은 나 임플란트는 이 뽑고 나서 3개월, 4개월 기다렸다가 심었는데 잘못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 아니고 아주 옳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뼈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실제로 발치를 하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준비된 엑스레이를 보며 설명을 드리자면 뼈가 흡수된 만큼 임플란트를 깊게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임플란트를 깊게 심은 만큼 나중에 보철 치료하고 머리 부분을 만들 때는 굉장히 머리 부분이 길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 큰 보철물이 생긴 만큼 안쪽으로 음식물이 끼고 치태가 조리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임플란트가 기능을 잘 하려면 치간 칫솔이나 그리고 물이 나오는 워터픽 같은 보조기구를 잘 사용하셔야 이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보철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뼈가 없어질 때까지 오래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 발코니 뼈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오늘 이제 소개드릴 방법인데 그 뼈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발치한 자리에 뼈 이식을 하는 치조제 보존술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수식이 공통점이 있는데 두 가지 수식의 공통점은 발치하는 순간 바로 뼈 이식을 동시에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발치를 한 이후에 곧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거나 아니면 뭐 수술을 할 수 없다면 치조제 보존술을 이용을 해서 어쨌든 뼈를 즉시 보존을 해주는 것이 참 잇몸뼈 소실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반 임플란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법은 이제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 정답은 아니라는 점 이제 시청자분들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제적으로 네 가지 분류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아를 발치한 후에 한 6개월 정도 조직을 완전히 치유시킨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뼈가 외형만 남은 시점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뼈는 약간 이제 미성숙골이 같이 있는 시기가 이제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3개월째 식립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시행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잇몸만 아물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한 4주에서 8주, 한 6주 정도, 한 달 반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설명드린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처음에 그 기초 지식을 설명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당연히 치조제를 보존하는 방법으로는 발치하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치료 기간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발치한 후에 조직을 치유시킨 이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 기간이 조직이 아무는 시간하고 임플란트가 붙는 시간, 뼈하고 붙는 시간 두 가지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대략적으로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과되는 반면에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대략적으로 보통은 2, 3개월 만에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래에 있는 뼈가 굉장히 단단한 경우에는 바로 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한 달 안에 치료가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수술한 시간이라든가 또 그 후에 최종 보철물까지 시간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 환자 사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이 이제 나올 텐데요. 많은 경우 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이제 그 안쪽에 충치가 생기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 약간 약해지기 때문에 저렇게 뿌리만 남은 상태에서 치과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렇게 뿌리만 남은 경우에는 그 위쪽으로 크라운 치료, 보철 치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이 환자의 경우에도 그 남아있는 치조골이 양호했기 때문에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치한 이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그 가운데 중격골이라고 하는 가운데 뼈에 임플란트를 잘 고정을 시키고 임플란트 두께보다는
대구치, 이제 큰 어금니의 뿌리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간에 뼈이식 재료를 잘 집어넣고 그 고리식재가 흩어지지 않게끔 위에 차단막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뚜껑을 체결한 모습입니다. 방금 설명한 이 많은 술식들이 마취 한 번에 다 끝나게 됩니다. 마취 한 번에 발치하게 되고 발치 후에 임플란트 식립 그리고 뼈이식 그리고 2차 수술까지 다 완성이 된 모습인데 환자 입장에서는 마취 한 번에 모든 술식이 다 끝나서 좋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경과가 되면 이 조직들이 다 단단하게 아물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본을 떠서 크라운 치료, 보철 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치료 기간도 짧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조제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보면 발치하기 전과 그리고 보철 치료, 임플란트를 치료한 이후의 뼈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미적으로도 좋지만 음식물이 훨씬 덜 끼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능하는데도 아주 생존율이 높은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사실 자연 치아처럼 기능도 유지가 되고 네. 그리고 모양도 유지되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통해서 또는 치조제 보존술을 통해서 이렇게 치조골을 잘 보존해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금니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앞서 또 앞니에서 발코니에 대한 부분도 또 얘기를 나눠봤긴 했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뭐 임플란트를 한다라고 하면 노년층에서도 많이 하지만 사고라든지 뭐 운동 맞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런 뭐 발코니 뼈가 잘 유지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기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니 임플란트에서 발코니 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하신 대로 앞니를 다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는데요. 위에 사진을 보시면 자세하게 보면 위에 염증이 나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미 뼈가 금이 가서 그 바깥쪽에 있는 뼈에 이제 골소실이 일어나서 고름이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방치를 하게 되면 그 얇은 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mm밖에 되지 않은 뼈가 급속도로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치아를 발거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뼈에 소실이 있었지만 많지 않아서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고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뼈이식도 동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고정된 경우에는 보철 치료도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바로 환자 입장에서는 치아가 없는 경험을 하지 않고 앞니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또한 자연치와 잇몸 모양하고 치아 모양이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했던 치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통해서 어금니도 보존을 하고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연스럽고 기능적인 치아를 만들 수가 있어서 사실 뭐 이 정도 치아라고 하면 누가 인공 치아라고 임플란트가 있다라고 생각도 하지 맞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치를 하고 나서 즉시 임플란트를 하거나 아니면 치조제를 보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굉장히 장점이 많기는 한데 이게 모든 경우에 해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누구나 다 선택할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즉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많은 경우에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적용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임플란트를 고정해야 되는 뼈에 이제 중요한 신경관이 지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급성 감염이 돼서 얼굴이 이렇게 부은 급성 감염 상태에 있거나 그리고 가장 흔한 경우인데 치주 질환이 아주 대량으로 이완이 돼서 남아있는 뼈가 별로 없을 때에는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경우에 아주 예전에는 뽑고 나서 조직을 치유시키고 임플란트를 심었지만 그때 발생하는 소실되는 치조제의 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들이 개발한 방법인데 발치를 하면서 바로 치조제를 보존하는 방법인 뼈이식을 하는 방법인 치조제 보존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오늘 또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일을 빼고 나서 바로 즉시 네. 임플란트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셔서 요즘에는 또 환자분들도 많이 네. 물어보곤 맞습니다. 하시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일을 빼면서 바로 치조제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혹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네. 불가능한 경우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치조제 보존술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준비된 사진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조제 보존술이라고 하는 것은 발치한 날 바로 이어서 시행하는 수칙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발치를 하고 나서 그 안쪽에 있는 염증 조직도 잘 제거하고 나면 아주 깨끗한 치조골이 노출이 됩니다. 그 부위에 잇몸을 따로 절개하지 않고 뼈이식제를 집어넣게 되고요. 뼈이식을 넣은 다음에 그 뼈이식 재료가 흩어지지 않게끔 차단막을 설치하는 아주 간단한 술식입니다. 앞니 같은 경우는 불과 한 5분에서 10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큰 어금니 같은 경우도 15분 안에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네. 간단한 술식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냥 치유시킨 것과 저렇게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한 이후에 조직이 치유된 양상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잇몸과 뼈가 굉장히 크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사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굉장히 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네. 확실히 이 발치한 치아의 염증만 제거하고 특별한 술식 없이 네. 거기에 뼈를 넣고 차단막으로만 이렇게 막는다고 하니까 아주 간단한 수식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수술하는 영상을 한번 봤으면 네네,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동영상이 있을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발치한 부위에 바로 뼈이식제를 아주 간편하게 설치를 하는 모습이고요. 저 고리식제가 흩어지지 않게끔 차단막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차단막은 고리식제가 흩어지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잇몸이 잘 아물고 그 아래쪽에 있는 뼈가 잘 아무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저 차단막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고리식제를 넣고 차단막을 설치를 잘 해두면 그 안쪽에 있는 뼈는 이제 공간을 유지를 잘 뼈이식제가 해주면서 뼈는 뼈에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 주변 뼈에서부터 골대사가 잘 일어나서 안쪽까지 뼈가 잘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뼈가 잘 부피와 여러 가지 골질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 위에 있는 잇몸 또한 풍요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브릿지 치료할 때도 저렇게 인공치 하방에 공간이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막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함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뼈이식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어렵게 해야 되는 상황들을 많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니 치료를 할 때에도 그 발코니 뼈를 가장 많이 또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잇몸과 뼈 모양을 잘 유지를 하면서 저렇게 앞니는 심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그 작은 차이를 이제 없앨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또 이게 보다 보니까 마치 네. 학회에 와 있는 것처럼 케이스들이 정말 네.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치조제 보존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실시한 경우 꼭 해야 되는지 또 이런 것도 궁금해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시한 경우와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좀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네, 또 사진을 오늘 많이 준비했는데요. 네, 사진을 또 그렇네요.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발치를 하고 나서 그냥 자연 치유시키면 설명드린 대로 한 40%가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뼈하고 잇몸이 꺼지게 되면 저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당연히 뼈 이식을 동반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치조의 보존술을 시행한 사진인데 저런 경우에는 실제로 논문에 보면 1mm 정도 흡수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위의 경우는 한 3mm 정도 흡수가 된 그 차이를 보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에는 굉장히 편한 상태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시행한 후에도 굉장히 결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또 어금니 쪽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치주 질환이 심해서 바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였고요.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한 이후에 3개월 정도 경과가 되면 보시는 사진과 같이 굉장히 잇몸하고 뼈가 풍요하게 유지가 된 채로 아물게 됩니다. 저런 경우에 위턱의 이제 어금니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잇몸이 충분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히 절개하지 않고 이제 무절개 시술 또한 가능한 경우인데요. 무절개로 바로 임플란트를 잘 식립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에 한 2개월 정도 경과된 이후에 보철 치료를 완성을 해서 이제 치료를 잘 마무리를 한 경우입니다. 뼈 이식을 굉장히 실제로 많이 했지만 환자분은 실제로 판막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임플란트가 이제 치료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 결과 또한 치조제가 잘 풍요하게 유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환자분도 만족스럽고 그 결과 또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이게 치조제 보존술을 활용을 하니까 잇몸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자연치아에 가깝게 자연스럽고 네, 또 예쁜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이제 성공적인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위해서 뭐 발치 즉시 수술이라든가 치조제 보존술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잇몸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발치 즉시 식립이나 치조제 보존술을 통해서 즉시 뼈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건강 주제도 만나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주는 코 질환이 있습니다. 네. 혹시 그 가장 먼저 코 질환 하면 떠오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뭐 코 네. 비니까 비염. 네, 그런데 맞아요. 또 네. 최근에 부비동염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보통 충농증이라고 네, 하는 그렇죠. 이 증세도 좀 많이 호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또 여름철이 되면 코 증세가 좀 심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에어컨 바람과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선풍기를 네. 계속 쐬다 보니까 오히려 여름 감기 때 코감기를 앓거나 이런 부비동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는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흔히 보통 축농증이라고도 부르는 부비동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정재훈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원장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원장님, 요새 아무래도 에어컨 바람 때문에 여름이지만 뭐 이런 것 때문에 코 증세 좀 심하게 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코가 간질간질하고 이럴 때가 있던데 이런 증세로 병원 찾으시는 분들 많죠. 네, 요즘 이런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때문에 콧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특히 이게 별 심각하지 않은 코감기라고 생각하시고 지내시다가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서 고생하셨던 경험들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특히 이게 앞으로 나오는 콧물뿐 아니라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로 증상으로 인해서 목의 이물감이라든지 또 만성적인 기침으로 고생하셨던 경험들 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증상들이 오래 지속될 때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질환들 중 하나인 부비동염에 대해서 그 증상과 또 진단 방법,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부비동염이라고 하면 코감기하고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비동염의 용어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우리 이제 사람의 코 주변에 이제 사람의 얼굴뼈 안에는 공기로 찬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우리가 이제 부비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비동은 우리 코 양측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비각 양측에 상악동, 사골동, 전두동, 저평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네 부위에 부비동이 있는데요. 이들의 부비동은 각각 개별적으로 다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얇은 미세한 통로를 통해서 비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부비동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점액질들이 비강 쪽으로 배출도 되고 또 이 통로를 통해서 비강과 부비동 사이가 공기가 들락날락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부비동은요, 어떻게 보면 비강과 하나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부비동염이라고 하면 코감기 증세랑 네, 비슷하게 나타나고 맞습니다. 뭐 코에서 노란 색깔 놈이 나오기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코감기인가 네. 아니면 부비동염인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저희는 네. 치과에서 일을 할 때 네, 이 맞습니다. 부비동과 굉장히 관련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주로 많이 다루는 건 네.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부비동이 하나가 아니라 4가지 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비동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콧물 같은 놈이 발생하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봐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로 연결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 이 부비동과 비강 사이 입출구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막히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부비동의 배출구가 막히게 되면 이 부비동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점액질들이 이제 배출이 되지 않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농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부비동 내부 점막들이 이제 염증 조직으로 이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축농증, 즉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좌측에 정상 그림에서 보시면 좁지만 정상적으로 이 배출구가 열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반면에 우측의 병변 그림을 보시면 그 입출구가 좁아져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분비물들이 고름으로 이제 변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비동 내부 점막 조직들이 좀 두꺼워지고 좀 부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좀 이해가 잘 되는데요. 저렇게 네. 입구가 막혀서 뭐 고름이 차고 염증이 생기는 게 뭐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거 외에도 이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면 또 다른 어떤 질환 같은 게 발생하는 게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증상에 대해서 좀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한 화농성 분비물, 이제 노란색이나 녹색 계열의 분비물이 있으면서 코막힘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심한 경우에는 안면이나 이 눈 주변에 통증이나 압박감 등이 느껴지고 이게 위아래로 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두통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위쪽 어금니 부위에 이제 치통 등이 좀 유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성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목 뒤로 계속 넘어오게 되죠. 이러한 이제 후비루 증상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목의 이물감이나 또는 만성적인 기침을 또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부비동염 입출구가 막혔을 때 염증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치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위쪽이 아프다고 했는데 네. 치아가 아픈지 알았더니 맞아요. 부비동염인 네, 경우 꽤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 뭐 입출구가 막히면 일단은 뭐 염증 생기는 거, 그 외에 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지금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듯이 부비동의 이제 배출구, 자연 개구가 막히게 되면 결국 이제 밀폐된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환기가 저해됩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정상 점막 조직들이 염증 조직으로 되면서 농을 형성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형성되는 나쁜 분비물들이 배출되지 않으면서 계속 배설과 환기가 악화되는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감기라고 얘기하는 바이러스성이나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상기도 감염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심한 코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부비동염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죠. 이제 알레르기병. 알레르기병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또 심한 부비동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우리가 흔히 이제 무록 또 폴립이라고 얘기하는 비용종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이 부비동의 입출구를 막아서 또 부비동염의 또 호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양쪽 비강을 나누는 비중격이라는 칸막이 구조물이 휘어져 있는 비중격 망곡증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비강 안에 공기 흐름을 저해하기 때문에 부비동염이 발생할 수 있는 호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코감기 증세라든지 상기도 간염이 있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것까지 이런 경우에 전부 다 부비동의 입출구가 막히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직접 혹시 코 속을 들여다보는 건가요? 네, 우선 코 안을 말씀하신 대로 네. 비강 안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주로 이제 비강 내시경을 통해서 이 코 안을 직접 보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비강 내부에 부비동 입출구, 배출구 부위에 진한 화농성 분비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내시경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위측의 정상 사진을 보시면 깨끗한 점막이 보이는 반면에
아래쪽에 이제 부비동염 환자의 사진인데 배출구 부위에 심하게 좀 진한 분비물들이 맺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네. 이런 것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비동염의 이제 진단에 있어서 이러한 이제 내시경 소견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엑스레이나 CT 같은 영상학적인 검사 소견인데요. 제가 CT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야 될 공간에 뭔가 차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좌측의 정상 그림을 보시면 양측에 파란색 별표, 우리 CT에서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공간이 이제 까만색으로 나타나는데 저렇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야 될 공간에 자, 우측의 부비동염 환자분 CT를 보시면 빨간색 별표진 부위가 까매야 될 공간이 뭔가 회색이 가득 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아주 전형적인 이제 부비동염의 이제 모습인데 결국 이렇게 CT 소견이나 엑스레이 등의 영상학적인 검사 소견과 또 내시경 소견을 통해서 부비동염을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CT 사진을 보니까 확연하게 구분이 되네요. 네. 예, 정상인 상태와 이 염증이 있는 상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안을 봤을 때 탁 한 게 확실하게 눈에 띄는 걸 보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비동염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고 하면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텐데 뭐 우선 약을 먼저 뭐 활용하는 방법을 쓸까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처음 발견된 모든 부비동염은 이번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급성 부비동염으로 간주를 하고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치료제는 이제 항생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약제이고요. 이와 함께 이제 항히스타민제, 또 비점막 수축제, 또 스테로이드 경구제제, 또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된 비강 스프레이제 등이 경우에 따라서 함께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보통 부비동염이 조금 낫게 되면 네. 치료를 하다가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하나 또는 치료를 해야 되나 이런 네. 것 때문에 좋아졌다가 또 네. 재발하시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또 여름이 돼서 에어컨 틀면 좀 심해졌다가 겨울 되면 또 심해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재발과 호전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만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네. 알다시피 이제 빨리 치료가 끝나면 잘 치료가 되지만 만성이 된 이런 염증들은 좀 치료가 어렵다는 거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수술로 가야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충분한 약물 치료를 했는 경우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보통 수술은 이제 내시경을 통한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요. 실제 내시경으로 직접 코안을 보면서 병든 조직이나 물혹을 제거하게 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부비동의 입출구를 넓게 여는 것입니다. 실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수술 전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비관과 부비동 사이에는 실제로 저런 몇 가지의 경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의 그 입출구는 상당히 사실 많이 좁습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경막들을 제거를 해줘서 비관과 부비동 사이를 실제로 넓게 열어주는 이제 수술인데요. 제가 실제 내시경 사진도 같이 준비했는데요. 내시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술 전에는 이제 비강을 보면 이제 콧구멍만 보이죠. 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모습을 보시면 비강 안에서도 저 부비동 내부가 훤히 네, 잘 많이 보일 수 보이네요. 있는 네. 넓게 열려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비동염의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비동의 입출구를 충분히 넓게 열어주어서 부비동 내부의 환기가 오래도록 지속이 되고 또 선행 요인이 될 만한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렇게 네. 사진을 보니까 확실하게 농이 없어지고 깔끔해진 게 네. 잘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 이걸로 끝이 나는 건지 혹시 또 재발하거나 네. 이런 거 걱정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가요, 원장님? 네, 이 부비동염 수술은요, 네. 이 수술이 절반이고 또 수술 후 관리가 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네. 그만큼 이제 재발도 흔하고 또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보통 이 부비동염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보통 점막 재생이 완벽히 될 때까지는 약 2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코 안에 점막도 많이 붓고 분비물도 생기고 또 가피가 생기기 때문에 코가 많이 답답하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점막이 완벽히 재생될 때까지는 코 가피도 제거하시고 분비물 제거하기 위해서 소독을 위해서 병원을 잘 내원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치료 기간 후에 이제 점막이 완벽히 재생되고 수술적인 상처가 다 치유된 이후에도 지내시다가 콧물이든 코막힘이든 이 코 쪽에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절대 묵히지 마시고 제때제때 그 상태에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이 부비동염 재발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술만큼 중요한 게 바로 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비동염 약 치료부터 수술까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긴 했는데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저희가 뭐 코에 좀 염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치료를 하지 않고 또 맞아요. 불편한 것 같으니까 계속 미루거든요. 그렇죠. 뭐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부비동염까지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좀 심각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물론 그러면 안 되시겠지만 네.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부비동 주변의 구조물을 생각을 해보면요. 부비동 안쪽에는 눈이 있는 안구 공간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뇌가 들어있는 이제 2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부비동염이 심하신 경우, 특히 면역이 저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비동염의 그 염증이 주변 구조물들로 파급이 되고 이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안구 쪽으로 파급이 되는 경우에는 눈 주변 구조물들의 봉화지겸이라든지 또 시신경염, 또 안화 농양 등의 이제 합병증이 진행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머리 쪽으로 이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 뇌수막염이라든지 또 경막하 농양 같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합병증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으로 안 가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때 치료입니다.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병을 키우지 마시고 적합한 치료, 특히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비동염을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합병증이 참 무시무시하네요. 그러네요. 뭐 뇌라든가 아니면 뭐 네. 눈 주변의 봉화지겸이라든가 네. 뭐 쉽게 보셨다가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큰 질환으로 그렇죠. 발병할 수 있으니까 네. 꼭 치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뭐 같습니다. 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뇌까지 갈 수 있고 그렇죠. 정신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네. 또 유의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코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비동염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다면 혹시 이런 부비동염이 올 수 있는 코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원인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생기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무록입니다. 우리가 용종, 폴립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병변인데요. 그림을 보시죠. 보시면 저 빨간 별 표친 부위가 이제 무록 모습인데요. 정상 구조물에 비해서 색깔도 뭔가 좀 다르고 점막 양상도 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무록이 사이즈가 커서 부비동을 입축으로 막게 되는 경우에는 이 부비동염이 심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비동의 입축으로 막는 이 무록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부비동염을 결국 계속 반복되게 재발시키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비중격 망곡증인데요. 우리 비강을 양측으로 좌우로 나눠주는 칸막이 구조물을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좌측의 정상 비중격에서는 똑바로 있는 것에 비해서 우측의 비중격 망곡증에서는 이제 저 칸막이가 삐뚤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비동염을 호발시키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내시경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정상 그림에서는 이제 빨간 별표친 부분 보이시죠? 가운데 저 칸막이처럼 보이는 것이 비중격인데요. 저렇게 똑바로 있어야지 양쪽의 비강이 10개 뚫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래쪽 저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시면 파란 작은 별표친 모습으로 쪽으로 돌출이 돼 있고 휘어져 있어서 일측에 비강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한쪽에 이제 비강이 좁게 되면 흡입되는 이제 공기의 순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비강의 전반적인 비대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점막이 이제 비대하게 되면 결국 부비동 입출구에 있는 점막도 두꺼워지고 비대하게 되면서 이 부비동 입출구가 막히게 되는 요인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부비동염이 발생을 하는 건데 결국 이제 부비동염이 자주 재발되시고 반복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비중격 망곡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비중격 교정하는 비중격 교정술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중격 망곡증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근데 보통 환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대부분은 다들 나는 그냥 알레르기성 비염이야 라고들 알고 계신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비중격 망곡인 사례들도 우리나라에 좀 많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네, 이제 사실은
내시경으로 직접 코를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이 네. 비중격 망곡증을 의심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잘 알고 있는 병의 이름이 알레르기 비염 정도로 생각하시고 지나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맞아요. 사실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은 약물로 조절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 비중격 망곡증이란 거는 연골과 뼈라는 골격 자체가 네. 물리적으로 공간을 막으면서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치료의 범죄가 좀 다른 영역입니다.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휘어져서 공간을 막고 있는 것을 교정해서 길을 넓히지 않고서는 사실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비슷한 정도로 점막이 붓고 분비물이 생기는 경우에도 네. 공간이 좁은 사람한테 그런 일이 생길 때랑 또 애초에 비중격이 휘어있어도 공간이 좁은 사람한테 생길 때랑 그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그 어떤 그 코 안을 들여다보고 실제로 그 환자분의 코가 좁은지 넓은지 확실하게 확인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으네요. 네,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부비동염으로 네. 연결되지 않고 저는 사실 합병증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비동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 원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비중격 망곡증 이 네.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거 주변에서 요즘에는 수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맞습니다. 예전에는 또 뭐 수술을 하면 기본적으로 1~2시간 정도 잡고 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수술이 좀 요즘에 좀 간단해지지 않았을까 좀 기대하는데 어떤가요? 네, 우선 뭐 수술의 기본 원칙 자체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들, 또 기구들, 또 이제 지열 도구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면서 그 이제 수술 시간뿐 아니라 우리가 입원 기간, 또 회복 기간을 상당 이제 단축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이제 전신 마취로도 진행이 될 수 있지만 국소 마취나 수면 마취로도 요새는 많이 시행을 하는 추세이고요. 수술 시간도 대부분 30분 미만이면 이제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단 받으신 경우 이게 막 수술이라 그러면 엄청 이제 크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지시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보통은 네. 이 수술 같은 경우는 이 비중격 수술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여성이나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코 성장이 멈추는 시점은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사춘기 때까지는 코 성장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 시기에 수술 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저희가 사실 뭐 치료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수술도 네. 해야 하면 해야겠지만 맞습니다. 우선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비동염을 예방하려면 평소 어떤 습관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방 되게 중요한데요. 우선 모든 병이든 이제 묵히고 방치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환절기에 자주 걸리는 알러지 비염이든 아니면 요즘 같은 에어컨 때문에 생기는 코감기든지 간에 어떠한 이제 비과적인 증상과 질환이 생겼을 때 묵히지 마시고 제때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본인이 코감기 걸렸을 때 분비물이 진해졌다든지 내지는 감기약을 먹어도 이런 진한 분비물들이 빨리 호전이 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이비인후과 내원을 하셔서 이비인후과 진료 하에 본인의 코 상태를 확인 받으시는 것이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비동염에 대해서 자세히 네. 알아봤는데요. 네네. 이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병의 원인이 뭐 비염인지 아니면 뭐 비중격 망곡증인지 네. 아니면 뭐 무록 때문인지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꼭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주변에서 사실 코감기 증세로 콧물이 나오거나 네. 할 때 이건 뭐 그냥 비염일 수 있다, 코감기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사실 누런 색깔 코가 나와도 좀 네. 심해지면 보통 코감기에서 노란 색깔 코가 나온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라도 부비동염이 아닌지 네. 반드시 이비인후과에서 네. 이제 내원해서 반드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네. 뭐 주변에서 이 부비동염 앓고 있으신 분들 좀 있나요? 네, 그렇죠. 이게 보통은 뭐 비염이라고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알긴 하지만 예. 알고 보면 부비동염을 알고 계신 경우들이 참 종종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보통 축농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축농증에 대해서 네. 나는 예전에 축농증을 알았는데 네. 지금도 뭐 만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유사 증세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비인후과에서 상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저희 네. 생방송으로 진행됐던 건강 스페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건강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